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폭탄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퍼지면서 미국 내 주요 기업들 또한 커다란 불안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이 위기 속에서 한국이 뜻밖의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죠. 심지어 한 유명 학자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Union and financial stabilization in making its reforms.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이라고 합니다. 현재 글로벌 무역회사에서 근무 중이죠.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그날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날, 저는 아침 출근길에 우연히 크게 트여진 카페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화면 하단에 굵은 글씨로 트럼프, 자동차 등 전 세계 수입품에 25% 관세 검토, 한국도 대상 이라는 자막이 흐르고 있었죠. 커피를 들고 잠시 멈춰서서 뉴스를 지켜봤어요. 앵커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제 한국 역시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없을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호감이나 반감이 있진 않았지만 제가 일하는 회사가 여러 국가와 거래하는 터라 이런 뉴스는 늘 신경이 쓰이죠. 한국이라 가본 적도 없고 그저 현대와 삼성 정도만 아는 나라입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동료 에릭을 마주쳤어요. 에릭은 항상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늘 중국이나 일본만 믿을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에릭은 오늘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뉴스를 보고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감사할 줄을 모른다며 무조건 관세를 올려야만 한다고 말이죠. 제 입장에선 그저 모두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인데 에릭의 한국을 향한 뿌리 깊은 불신이 때로는 업무에 방해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다 오전 중 부장님이 저희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부장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서류들이 어지럽게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부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를 언급하며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했죠. 경쟁사들이 갑자기 한국 기업들에 접촉하기 시작했다는 정보가 들어왔고 우리 회사도 직접 가서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 부장님은 제게 한국 출장을 명령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그 말을 들으니 당황스러웠죠.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으니까요. 제가 망설이자 에릭이 한국은 별 볼 일 없을 것이라며 시장도 작고 품질도 일본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장님은 이것이 본사에서 내려온 명령이라 거절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은 언제나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잘 모르는 나라라면 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본사 명령이라면 어쩔 수 없었어요. 부장님은 이번 주말까지 준비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출발하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에릭은 제게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어요. 그 작은 나라에 가서 무엇을 볼 수 있겠냐는 듯한 눈빛이었죠.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 화면을 켜고 검색창에 한국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았어요. 기본적인 문화부터 비즈니스 관행, 그리고 요즘 한국 시장의 동향까지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파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이번 출장이 단순한 시장 조사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 출장을 준비하며 이틀째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에서 한국에 관한 자료들을 읽어 내려가던 중 갑자기 울리는 휴대폰 알림음에 시선을 돌렸어요. 주요 뉴스 알림이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자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죠. 트럼프,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상 직접 언급.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뉴스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직접 언급하며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겨냥한 듯한 발언들이 눈에 띄었죠. 이제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다음 주 출장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에릭이 제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에릭의 얼굴에는 어제 뉴스를 봤다는 듯한 승리감이 역력했습니다. 예상대로 에릭은 새로운 뉴스를 언급하며 한국 출장의 무의미함을 강조했죠.
봤지? 내가 뭘 했어? 트럼프가 직접 한국을 겨냥했어. 이제 한국은 완전히 끝장났다고. 그 작은 나라가 무슨 힘이 있다고 미국에 맞서겠어? 한국은 복제품이나 만들어내는 후진국일 뿐이야. 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출장을 취소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였고,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현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했죠. 에릭은 계속해서 한국을 폄하했습니다. 한국 물건들은 다 싸구려라고. 겉보기에만 그럴듯하지 금방 고장나. 기술력은 일본에 한참 뒤처지고 창의력은 전혀 없어. 중국은 적어도 가격이 싸니까 그거라도 메리트가 있지만 한국은 뭐가 있어? 그 나라 사람들이 만든 물건 쓰다가 큰일 날 뻔했다고. 에릭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주장 중 일부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은 생산 단가가 싸고 일본은 기술력이 압도적이라는 점은 사실이었으니까요. 한국이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어정쩡한 위치에 있다는 에릭의 분석도 일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직접 가서 확인해 보기 전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비즈니스에서는 항상 데이터와 직접 경험이 중요하다고 믿었거든요. 제 생각을 에릭에게 설명하자 의외로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작스러운 제안을 했습니다. 에릭도 함께 한국에 가겠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이 얼마나 별거 아닌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는 이유였죠. 처음에는 놀랐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에릭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날카로운 분석력을 가지고 있었고 까다로운 상대와의 협상에서도 강점을 보이는 인물이었으니까요. 또한 중국과 일본에 대한 그의 풍부한 지식이 한국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보다는 둘이 조사하는 게 더 효율적일 테고요. 부장님께 이 사실을 보고하자 부장님도 흔쾌히 승낙하셨어요. 오히려 다양한 시각에서 한국을 평가할 수 있어 더 좋을 것 같다고 하셨죠. 이렇게 저와 에릭은 함께 한국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에릭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혐오에 가까운 부정적인 견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국 음식도 별로고 문화도 일본이나 중국에 열등한 복사판이라고. 우리가 거기 가면 진짜 실망할 거야. 하긴 내가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보고서에 적는 게 더 설득력 있겠지. 라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지만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는 그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주말 내내 한국에 관한 자료를 더 찾아보면서 미국 한국 간 무역관계의 역사와 현재 상황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경제가 받을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죠. 그러나 한국이 이를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우리 회사에게는 어떤 기회나 위험이 있을지 명확히 판단하기엔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출장을 통해 이 모든 의문의 답을 찾아야 했어요. 그렇게 한국 출장을 이틀 앞둔 어느 날, 본사에서 급히 화상회의를 소집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메일 제목에는 긴급 한국 프로젝트 관련이라고 적혀 있었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출장이 취소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메일을 열어보니 CEO를 포함한 최고위 임원진들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라는 점이 특이했어요. 분명 중대한 일이 생긴 게 틀림없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에릭이 도착해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본사 임원진들의 얼굴이 가득했어요. CEO가 직접 회의를 주도한다는 것은 이 사안이 단순한 시장 조사를 넘어선다는 의미였죠. 짧은 인사가 오간 후 CEO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화면을 통해 전해지는 그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CEO는 백악관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모든 수입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실제 집행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예외를 받으려 노력 중이라는 정보도 있다고 했죠. 저는 한국이 과연 그런 예외를 받아낼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습니다. 국제 무역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클까요? 제 생각을 말하기도 전에 에릭이 끼어들었어요. 에릭은 한국의 재협상 성공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단언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도 힘든 상황에서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무슨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겠냐며 그저 시간 낭비라는 투였죠. CEO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이번 출장의 진짜 목적을 밝혔어요. 단순한 시장 조사가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 회사가 한국에 투자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그에 대비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기업, 공장, 시장 상황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확실한 보고서를 작성해달라고 했죠. CEO의 말에서 이번 출장이 단순한 조사가 아닌 회사의 미래, 전략을 결정할 중대한 임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CEO의 요청에 동의하며 한국 기업들의 품질과 시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있는 그대로 보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죠. 에릭도 이번 기회에 한국이 실제로 어떤 나라인지, 특히 그가 항상 주장하던 대로 형편없는지 확인하고 명확한 증거와 함께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와 에릭은 잠시 회의실에 남아 출장 계획을 다시 검토했어요. 에릭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고수했지만 이번 출장의 중요성만큼은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번 임무가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긴장감을 느꼈어요. 하룻밤 사이에 단순한 시장 조사에서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대한 임무로 바뀌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출장 준비를 마무리하며 한국에 대해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에릭의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싶었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보면 분명 한국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텐데 말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이후 저와 에릭은 12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예상과는 다른 광경에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탁 트인 천장과 현대적인 디자인의 공간, 깔끔하게 정돈된 시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출장 다녔지만 이렇게 세련된 공항은 흔치 않았죠. 옆에 선 에릭의 표정에도 살짝 놀란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에릭은 곧 평소의 비판적 태도로 돌아왔습니다. 도쿄 하네다나 상하이 푸둥 공항도 이 정도 수준이라며 특별할 것 없다고 평가절하했죠. 그의 말과 달리 표정은 분명 충격받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예상과 실제 모습 사이의 괴리가 커 보였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은 후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탑승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도시화되어 갔어요. 처음에는 넓은 농경지와 작은 마을들이 보이다가 점차 아파트 단지와 상업 건물들이 늘어났죠. 서울 외곽에 들어서자 빽빽하게 들어선 초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에 계속 시선을 빼앗겼어요. 화려한 네온사인, 현대적인 건물들, 깔끔한 거리와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 에릭의 말처럼 별 볼 일 없는 국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어느 대도시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죠. 다만 더 깔끔하고 정돈된 인상이었어요. 호텔 체크인을 기다리며 무료 와이파이에 접속했는데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에릭은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말투에서도 점차 감탄의 기색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스케일은 중국이 더 크고 여긴 그냥 잘 정돈된 소도시 같다며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호텔방에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녁 식사를 위해 나섰어요. 호텔 리셉션에서 추천받은 근처 식당으로 향했죠. 거리를 걸으며 눈에 띈 것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의외로 많은 외국인들도 보였고 거리의 안내판은 한글과 영어로 병기되어 있어 길 찾기에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와 함께 식욕을 돋우는 향기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에릭은 여전히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음식이 나오자 의외로 맛있게 먹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한 노인분과 짧게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국 전쟁 이후 서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완전히 폐허가 된 도시에서 이렇게 현대적인 대도시로 변모하기까지 불과 70년 남짓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다음날 일정을 계획하면서 저는 오늘 보고 느낀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첫인상은 확실히 에릭이 묘사했던 후진국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놀랍도록 발전된 모습이었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기업들을 방문하며 이 나라의 산업과 기술력을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었어요. 에릭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에서의 조사가 예상보다 훨씬 흥미로울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오늘의 첫 일정인 자동차 부품 회사 방문을 준비했습니다. 에릭도 이미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죠. 우리를 안내할 현지 가이드가 도착하자 곧바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산업단지에 위치한 이 회사는 자동차 전장 부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중견기업이었어요. 회사에 도착하자 한국인 담당자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간략한 회사 소개를 듣고 생산 라인 견학이 시작됐어요. 공장 내부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체계적인 생산 시스템이었습니다. 로봇팔이 정확한 움직임으로 부품을 조립하고 컨베이어 벨트 위로 완성품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죠. 품질 검사 과정에서는 레이저 스캐너와 고해상도 카메라가 미세한 결함까지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동화된 생산 라인을 보며 중국 공장에서 종종 겪었던 불량 문제가 여기서는 거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 공장의 불량률은 0.001% 미만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철저한 품질 관리와 빠른 납기 시스템이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라는 설명이었어요. 에릭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가격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 생각은 달랐어요. 조금 비싸더라도 불량률이 낮고 납기가 안정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더 경제적일 수 있다고 판단됐거든요. 실제로 저는 중국 공급업체와 일하면서 불량품으로 인한 추가 비용과 납기 지연 문제를 자주 경험했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와 담당자와의 심층 면담이 이어졌어요. 25% 관세 위기에 대해 물었더니 담당자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관세가 현실화되면 타격은 클 것이지만 한국의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은 이미 글로벌 수준이라고 자신했어요. 또한 한미 FTA 재협상으로 일부 업체는 혜택을 볼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에릭은 집요하게 일본 업체와의 비교 질문을 던졌어요. 일본이 이미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았는데 한국은 어떻게 경쟁하냐는 내용이었죠. 담당자는 자신감 있게 자동차 전장 부품과 반도체 부문에서는 한국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기술력 면에서 앞서기 시작했다는 자부심도 내비쳤어요. 에릭은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곧바로 그래도 관세가 올라가면 무용지물 이라며 끝까지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두 번째 방문지로 이동했어요. 이번에는 자동차 메이커의 연구개발센터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미래 자동차 기술에 대한 한국 기업의 비전을 엿볼 수 있었어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개발 현황을 직접 확인하면서 한국이 단순한 제조국을 넘어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R&D 센터의 책임자는 자신들의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는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관세 문제가 있더라도 결국 품질로 승부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제품 품질이 뛰어나면 소비자들은 조금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죠. 하루 종일의 기업 탐방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과 품질 관리 능력은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중국의 가격 경쟁력, 일본의 전통적인 기술력과는 또 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죠. 무엇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적응하는 유연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에릭도 더 이상 이전처럼 쉽게 한국을 폄하하지 못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의 고정관념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기업 탐방의 빡빡한 일정을 마치고 하루를 한국의 문화와 일상을 체험하는 데 할애하기로 했습니다. 에릭도 처음으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며 동행하겠다고 했어요. 그의 표정에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살짝 엿보였습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 호텔을 나와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다는 전통시장으로 향했죠.
광장시장에 도착하자 활기찬 분위기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색색의 상품들이 가득한 좁은 골목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와 방문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다양한 먹거리 노점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이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빈대떡과 마약김밥이라는 현지 간식을 맛보았죠. 조금 매콤했지만 독특한 맛이 인상적이었어요. 에릭조차 한국 음식의 맛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음식이 더 다양하다는 전제를 여전히 고수했지만 한국 음식이 나쁘지 않다고 인정했어요. 에릭의 태도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장 구경을 마치고 근처 찻집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했죠. 오후에는 경복궁과 인사동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직접 보면서 이 나라의 깊은 역사적 뿌리를 느낄 수 있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 사이에 전통 건축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인사동의 작은 공방들에서 장인들이 전통 공예품을 만드는 모습은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들의 섬세한 손길과 진지한 표정에서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현지 가이드의 추천으로 일반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동네 식당을 방문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서민들의 일상을 느끼고 싶었거든요. 불고기와 각종 반찬이 가득한 식탁을 앞에 두고 저는 식당 주인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25% 관세가 적용될까봐 걱정되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식당 주인은 물론 걱정된다며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미소를 지으며 한국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강하다고 덧붙였어요. 과거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모두가 힘을 합쳐 이겨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말에서 자신감과 희망이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에릭이 처음으로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의 일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다고 말했어요. 시장 상인부터 대기업 연구원까지 모두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했죠. 에릭의 이런 솔직한 감상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녁 산책으로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기 위해 남산 서울타워로 향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내려다본 서울의 풍경은 마치 별이 가득한 밤하늘 같았습니다. 빌딩들의 불빛이 끝없이 펼쳐진 모습에 감탄했어요. 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360도 파노라마 뷰는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전망대에서 우연히 한국 전쟁을 경험한 노인 부부를 만났어요. 그들은 한국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6.25 전쟁 후 폐허가 된 땅에서 오늘날의 발전된 모습까지 한국인들의 끈질긴 생존력과 발전, 의지가 이 나라를 지탱해왔다는 말씀이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트럼프의 관세, 폭탄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이 이 나라 사람들에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저희는 가장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메이커 본사를 방문하여 고위 임원진과 만남을 갖기로 했어요. 이 미팅은 우리의 보고서에 핵심적인 내용을 제공할 것이기에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에릭도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미팅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 그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죠. 자동차 메이커 본사는 서울 외곽의 넓은 부지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과 첨단 시설이 인상적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 임원진들이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유창한 영어 실력과 국제적인 매너에 에릭도 놀란 눈치였어요. 미팅이 시작되고 이들은 미국 시장 전략과 관세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자신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철저한 데이터 분석이었어요.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 경쟁사 동향, 예상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까지 모두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임원 중 한 명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관세가 현실화돼도 그들의 제품 품질이 뛰어나면 미국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소비자 조사와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들은 품질과 혁신을 통해 가격 상승분을 상쇄할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에릭이 의외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자동차의 품질이 정말 일본 차에 비해 어떤 강점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비꼬는 투였을 질문이 이번에는 진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 같았습니다. 임원진의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본 후 에릭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미팅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에릭이 제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이렇게까지 수준 높을 줄 몰랐다고 했어요. 품질이 일본만큼 좋고 비용은 일본보다 조금 낮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제가 관세 문제만 해소되면 한국이 최적일지도 모른다고 말하자 에릭은 처음으로 동의의 표시를 보였어요. 자신이 한국을 너무 깎아봤다는 자책까지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본사에 제출할 한국 투자 검토 보고서 초안 작성을 시작했어요. 지난 며칠간 보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데이터와 분석을 담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 품질 관리, 위기 대응 능력 등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명확했어요. 관세 위기가 있지만 품질과 기술력 측면에서 한국은 경쟁력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에릭도 이 결론에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100% 확신하지는 못하겠지만 생각보다 한국이 훨씬 괜찮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에릭과 함께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면서 우리는 한국 방문의 의미를 되새겨봤어요. 처음에는 형식적인 조사로 생각했던 이 출장이 이제는 회사의 미래,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릭조차 한국에 대한 편견을 상당 부분 거두었으니까요.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다듬고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인 의견 섹션을 추가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혁신 정신과 위기 대응 능력이 미국 기업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한국과의 협력이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를 넘어 상호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강조했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젯밤 완성한 보고서를 최종 검토하며 아침 식사를 했어요. 에릭도 일찍 일어나 함께했죠. 그의 표정은 한국에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냉소적인 태도는 온데간데없고 진지하고 사려 깊은 모습이었어요. 오전에 급히 소집된 화상회의에서 저희는 본사 임원진에게 보고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먼저 전반적인 조사 결과와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해 브리핑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론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관세를 높이면 미국에게도 손해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한국의 품질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결국 미국 업체들도 협력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관세로 이를 막으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예상과 달리 에릭도 제 의견에 적극 동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했어요. 중국이나 일본만큼 한국도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출장을 통해 실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임원진들은 저희의 보고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특히 에릭의 변화된 시각에 주목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추가 보고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제목은 트럼프 대통령께 드리는 제안이었어요.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한국 관세를 높이는 것은 미국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한국의 고품질, 빠른 납기, 안정된 공급망이 사실 미국에게도 이득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와 에릭은 서울의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63빌딩, 롯데타워 등 서울의 랜드마크들이 창밖으로 지나갔어요. 에릭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생각했던 것 이상이라고 이번 출장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고요. 저 역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끈질긴 노력과 혁신 정신,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돌아봤어요. 어떤 관세 폭탄이 날아와도 한국은 또 한 번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보고서가 조금이나마 그 과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양국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희망하며 비행기 창문을 통해 작아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도쿄의 한명문 사립고의 한국 수학여행 이후 학생들이 일본 대사관을 찾아가 충격적인 행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이들을 도와준 교사는 전근 조치까지 당했다고 하죠. 이 사태에 대해 일본 교육청이 강한 조치를 보이자 학생들은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외치며 더욱 분노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한마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시모토 사오리입니다. 도쿄의 명문 사립고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죠. 매일 아침 정돈된 교복을 입은 학생들 앞에 서서 일본의 역사를 설명하는 일이 제 삶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특히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 과정을 가르칠 때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곤 했어요. 우리 일본이 어떻게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의 위대함을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물론 그 질문을 받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수업이었습니다. 칠판에 이토 히로부미의 업적을 적으며 설명하던 중이었죠. 이토 히로부미는 메이지 시대 최초의 총리 대신으로서 헌법 제정과 근대 국가 체제를 확립한 인물입니다. 그는 1909년 하얼빈에서 한국인 테러리스트 안중근에 의해 암살되었죠. 그때였어요. 교실 뒤쪽에서 조용히 손이 올라갔습니다. 우에다 마이였습니다. 평소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던 아이였죠.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그래, 마이. 무슨 질문이니? 안중근은 한국에서 독립운동가라고 불린대요. 그런데 저희 수업에서는 왜 테러리스트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물론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이의 질문 속에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저는 애써 역사적 평가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공식 교과서에 따라 수업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이는 더 질문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계속 제 마음에 남았어요.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15년간 역사를 가르쳐 왔지만 안중근에 대해 한국의 시각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제 책상에 앉아 교과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몇 줄 안 되는 설명뿐이었어요.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의 사진 옆에는 작은 글씨로 한국인 테러리스트에 의해 암살됨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학교 도서관의 국제 자료실을 찾았어요. 평소엔 들어갈 일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외국 서적들이 가득한 서가 사이를 천천히 걸었죠. 우연히 눈에 띈 한 논문집이 있었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의 동아시아 역사학자가 쓴 일제의 통치와 아시아 민족의 저항이었어요. 호기심에 페이지를 넘기다 안중근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논문은 안중근을 한국 독립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재판 기록과 유언까지 상세히 다루고 있었죠.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기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도서관 창문 너머로 비가 그친 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책상 위에는 제가 읽던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15년간 가르쳐온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이토록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도서관에서 새로운 자료들을 찾아 읽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제 안에 새로운 감정이 자라났습니다. 영국, 미국, 중국 역사학자들의 논문은 제가 알던 일본의 역사와 달랐죠. 특히 식민지 시대 서술 방식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이 두려워졌어요. 교과서를 그대로 가르쳐야 하는데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를 다룬 수업이 가장 힘들었죠. 교과서에는 단 2줄, 전시 위안 시설이 있었다라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그날 수업에서 위안부 부분을 빠르게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가 또다시 손을 들었어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마이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에 대해 물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죠. 모든 학생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제 대답은 조심스러웠어요. 역사적 해석이 다양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마이의 눈에는 실망감이 보였습니다. 교실을 나오며 죄책감이 저를 덮쳤어요. 다음 날 교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들어왔다고 했죠. 마이의 부모님이 아닌 다른 학생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시모토 선생이 교과서와 다른 내용을 언급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교장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죠. 공식 교육 과정을 충실히 따라주길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전통과 명성이 있습니다. 교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저는 작게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 질문들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 동료 교사 카와무라가 따라왔습니다. 15년 지기 친구였죠. 복도 끝 창가에서 카와무라는 조용히 말했어요. 사오리 선생.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교장 선생님도 난처해져요. 모두가 불편해지잖아요. 카와무라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영국 학자의 논문, 한국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집, 미국 역사가들의 연구,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와 책상 위에 수십 편의 외국 학술 논문과 한국어 교재를 올려두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밤이 깊어갔어요. 저는 차분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배워야 한다. 다음 수업을 위한 교과서를 펼쳤지만 더 이상 그 내용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죠. 메모장에 새로운 수업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교과서는 지켜야 했지만 질문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이끌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죠. 그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거란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2학기 교사회의 안건으로 인해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안건 중 하나가 3학년 수학여행 최종 결정이었어요. 원래 계획은 싱가포르 해외 문화 탐방이었습니다. 매년 그래왔죠. 최첨단 도시의 놀라운 건축물 견학, 다국적 문화 체험, 그리고 센토사 섬에서의 휴양까지 학생들이 가장 기대하는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장이 예산 문제를 언급했어요. 올해는 학교 리모델링으로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수학여행 일정과 비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죠. 갑자기 제 머릿속에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제안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모든 교사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대안으로 서울은 어떨까요? 비행기로 2시간이면 도착하고 비용도 싱가포르보다 저렴합니다. 무엇보다 교육적 의미가 큽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감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시모토 선생, 학생들을 한국에 보내자는 건가요? 정서적으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반대하실 겁니다. 그 말에 가슴이 조여왔지만 저는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최근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접하는 정보 때문에 우리 교과서 내용에 의문을 품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서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제 말에 교사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교장은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히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요. 요즘 아이들은 너무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어서 수학여행 담당 교사 미야자키가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비용 면에서도 합리적이고 교육적 효과도 클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현장에서 배우는 것은 중요하니까요. 논쟁은 계속되었지만 결국 타협안이 나왔어요. 제한된 인원으로 한일 관계사 확인 탐방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자 대상으로 하고 최대 20명까지만 받기로 했죠. 교장은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시모토 선생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다음 날 3학년 교실에 공지를 붙였습니다.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거셌어요. 학생들이 공지판 앞에 모여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이라고? 진짜 농담 아니야? 뭐 볼 게 있다고 거기를 가? 김치나 먹으러 가자는 거야? 한 남학생은 공지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시모토 선생은 이상한 나라의 진심인가 봐. 난 절대 안 갈 거야. 다른 여학생은 싱가포르 대신 한국이라니 완전 낚였다 하며 친구들과 키득거렸어요. 처음 며칠간은 신청서가 단 2장뿐이었습니다. 마이는 첫 번째로 신청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역사부 학생들이 신청서를 냈어요. 그리고 의외로 야기료도 참가를 결정했습니다. 평소 무심하던 소년이었는데 이유를 물으니 그냥요, 한국 게임이 재밌어서요라고 대답했죠. 일주일 후 신청자가 15명이 되었습니다. 충분한 인원이었어요. 첫 준비 모임에서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에요.
세상을 직접 확인하는 수업이에요. 학생들의 표정은 다양했습니다. 호기심, 의심, 무관심. 하지만 저는 가슴속에 다른 목표를 품고 있었어요. 이 여행이 그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요. 준비하면서 밤늦게까지 서울 지도를 펼쳐보고 방문할 장소들을 연구했습니다. 심장이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이후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긴장감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15명의 학생들이 뒤를 따랐어요. 아이들의 표정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의심과 불안함이 섞인 모습이었죠. 일본을 떠나기 전 학교에서 받은 반응들이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왜 하필 한국에 가나요? 거기서 뭘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우리의 예상과 달랐어요. 넓고 밝은 공간, 첨단 시설들이 놀라웠습니다. 학생 료가 입을 벌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죠. 선생님, 생각보다 엄청 현대적이네요. 다른 학생들도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도착 게이트에서 우리를 맞이한 가이드 박지우는 완벽한 일본어로 인사했어요. 하시모토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태도에 아이들의 경계심이 눈에 띄게 누그러들었습니다. 버스로 이동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에 학생들은 조용해졌어요. 고층 빌딩들, 세련된 건물들, 깔끔한 거리. 아이들의 눈에는 호기심이 서서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미유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생님,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을 줄 몰랐어요. 첫 목적지는 강남의 현대모터스 쇼룸이었습니다. 가이드의 제안이었어요. 일본 학생들이 관심 가질 만한 곳으로 첫날 일정을 구성했습니다. 미래형 수소차와 전기차 전시관에서 아이들은 서서히 활기를 찾았습니다. 특히 류의 변화가 컸어요. 자동차 마니아였던 그는 기술 설명을 들으며 눈을 빛냈습니다. 선생님, 이건 우리가 배운 이미지랑 달라요.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을 줄 몰랐어요. 류의 솔직한 감탄에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의 선입견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저녁에는 전통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불고기와 비빔밥, 다양한 반찬들이 테이블을 채웠어요. 처음엔 낯선 음식에 주저했지만 맛을 본 후엔 대부분 학생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점원들이 간단한 일본어로 인사하고 설명해주는 모습에 아이들은 놀라워했어요. 식사 후 미유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한국인들이 우리를 싫어할 줄 알았는데 모두 친절하네요. 이상해요. 그 말에 가슴이 조여왔어요.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곳에 왔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학생들은 첫날의 경험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처음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지나갔고 반짝이는 도시 불빛이 아이들의 눈에도 반사되었습니다. 오늘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내일부터 진짜 역사 탐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더 열릴 수 있을지, 그들이 어떤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첫날의 변화만으로도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창밖으로 서울의 맑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제가 가장 걱정하던 장소였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할 수 없었죠. 호텔 로비에서 만난 아이들은 어제와 달리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첫날의 좋은 인상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버스에 오르며 가이드 박지훈이 오늘의 일정을 설명했어요. 오늘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적 장소입니다. 그 말에 버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마이만이 눈을 빛내며 메모장을 준비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어요. 이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서대문 형무소에 도착했을 때 학생들은 무심한 표정으로 내렸습니다. 대부분은 관심 없는 척했어요. 료는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건물을 힐끗 쳐다보았고 미유는 친구들과 소근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관광지를 방문한 것처럼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었죠. 입구에서 한국인 해설사가 합류했어요. 일본어 통역과 함께 형무소의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1908년 일제가 지은 감옥으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고 고문받았던 곳입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무관심한 표정이었어요. 몇몇은 하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시실로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좁은 감방, 고문 도구들, 수감자들의 사진과 일기, 특히 일본 헌병대의 공문서와 명령서가 전시된 곳에서 학생들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의문이 서서히 드러났어요. 지하 고문실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재현된 고문 장면과 기록들이 있었어요. 해설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물고문, 전기고문, 손톱 뽑기, 다양한 고문 방법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하루에도 몇십 명이 신문을 받았습니다. 류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이어폰을 빼고 전시물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미유는 더 이상 웃지 않았고 다른 학생들도 조용해졌습니다. 감정이 없는 듯한 그들의 표정 뒤로 혼란스러움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더욱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가이드의 말이 교실 안을 채웠어요. 당시 그녀는 여러분과 같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만세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이곳에서 옥사했습니다. 전시장을 나오며 류가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것들이 정말 있었던 일인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불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사적 기록들이 말해주고 있어. 돌아가는 버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웃음소리도 잡담도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버스가 호텔에 도착하기 전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보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그냥 잊히고 말 거야.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긴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만남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독립운동가 김태영 선생의 손자 김윤호 씨와의 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일정을 짤 때부터 가장 신경 쓴 부분이었어요. 학생들이 직접 역사의 산증인을 만나는 시간, 그것은 교과서로는 느낄 수 없는 경험이 될 테니까요. 호텔 회의실에는 의자들이 반원 형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김윤호 씨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있었어요. 60대 중반의 단정한 차림새, 따뜻한 미소를 지닌 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오는 동안 그는 테이블 위에 오래된 사진첩과 문서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오신 여러분. 김윤호 씨는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학생들은 예상치 못한 일본어 인사에 놀란 얼굴이었어요. 저는 도쿄대학에서 유학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 모두 제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의 부드러운 시작에 긴장했던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들었습니다. 김윤호 씨는 천천히 할아버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 할아버지 김태영은 1919년 3일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서대문형 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간 옥살이를 했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낡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학생복을 입고 있었어요. 이것이 할아버지의 학창 시절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체포 당시 일본 신문 기사입니다. 미유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사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신문 기사를 만지려다 멈췄어요. 김윤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만져도 됩니다. 김윤호 씨는 일본 헌병대 기록 문서들도 보여주었습니다. 체포 이유와 신문 내용, 그리고 재판 과정까지 모두 일본어로 작성된 공식 문서였어요. 학생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쓰인 역사적 증거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특히 료는 집중해서 문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정말 일본이 그렇게까지 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김윤호 씨는 고요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의 국립문서관에도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류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각자의 감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었고 누군가는 노트를 꺼내 필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윤호 씨는 할아버지의 옥중 일기도 보여주었어요. 할아버지는 일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싸운 것은 일본 국민이 아니라 제국주의였다고요. 2시간의 대화가 끝나갈 무렵 김윤호 씨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알게 된 지금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었어요. 헤어질 때 학생들은 모두 정중하게 인사했고 마이는 용기를 내어 김윤호 씨에게 노트를 내밀며 사인을 부탁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아이들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픈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진실을 직면하는 용기가 서서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 아침, 창문 너머로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방문이었어요. 제 심장이 무겁게 뛰었습니다. 이곳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버스에서 내리자 낯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학생들은 평범한 청동상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의자에 앉아있는 소녀 동상은 생각보다 작고 소박했습니다. 처음 본 아이들은 별다른 감흥 없이 바라보았어요. 가이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소녀는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수십만 명의 상징입니다. 지금 생존자는 10명도 되지 않아요. 학생들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료는 굳은 얼굴로 소녀상을 응시했고 미유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때 소녀상 앞에 무릎 꿇고 있는 한 일본인 청년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모두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가이드가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저분은 스기우라 켄 씨, 서울대 유학생이에요.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스기우라 켄은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보았어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오셨나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류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스기우라 켄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이곳에 오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우리 교과서엔 없던 이야기들을 말이죠. 그의 말은 학생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류는 조용히 소녀상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다가가 보니 그 글씨가 보였습니다. 몰라서 죄송합니다. 돌아가서 전하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비행기 창문 너머로 도쿄의 풍경이 가까워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의 4박 5일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옆자리에서 자고 있는 학생들을 바라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들은 출발할 때와 다른 아이들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어요. 도쿄 공항에 도착했을 때 몇몇 학부모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다양했어요. 반갑게 맞이하는 부모도 있었고 차갑게 바라보는 부모도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가정의 분위기가 느껴졌죠. 다음 날 학교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유는 쉬는 시간마다 도서관에 가 한국사 관련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료는 교내 신문에 한국 탐방기를 기고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경험을 소화하고 있었어요.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몇몇은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졌고 또 다른 몇몇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어요. 카와무라는 조심스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오리 선생,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방문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몇몇 학부모님들이 교장 선생님께 전화했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날 오후 예상대로 교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교장 책상 위에는 여러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모두 항해 내용이었습니다. 하시모토 선생, 수학여행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반성 감정을 심어준 것 같은데요. 교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었죠. 긴 침묵 끝에 교장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전근 명령서였어요. 나가사키 지역의 작은 학교로 발령이 났다고 했습니다. 충격이었지만 예상했던 결과였어요. 다음 학기부터 발령됩니다. 그때까진 수업에만 집중해주세요.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학생들이 보였어요. 5년간 정들었던 학교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교실을 나서려는데 문이 열리고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탐방에 참여했던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반 학생들도 있었어요. 마이가 대표로 나서서 작은 노트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한국에서 쓴 일기예요. 이건 저희의 진실이에요. 노트를 펼쳐보니
학생들의 솔직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충격, 혼란, 의심, 그리고 서서히 피어난 이해와 성찰까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나가사키행 기차에 오르던 날, 플랫폼에는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류도 있었어요. 그는 쑥스러운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아이들은 손을 흔들었어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해. 이건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나가사키로 가는 긴 여정 동안 학생들이 준 노트를 다시 읽었습니다. 류의 글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선생님,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역사를 아는 것은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처럼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었으니까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고고학자가 발견한 한 유물로 인해 미국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CNN과 BBC 또한 이 사건을 중점으로 내보내고 있을 정도라고 하죠. 놀라운 건 그것이 700년 전 한국 왕실의 황금 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한국 역사학자들은 긴급 출고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저명한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Database of like hundreds of thousands of sequences like this.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존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평범한 고고학자이죠.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믿을 수 없는 한국 유물을 발견한 날을 말이죠. 그날도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발굴 현장에서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데이비드의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쓸데없는 것에 시간 낭비한다는 비난이었습니다. 현장 책임자인 데이비드는 항상 저를 못마땅하게 여겼거든요. 제가 동양 문화, 특히 아시아 유물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에게 고고학은 유럽과 중동 문명만을 다루는 학문이었으니까요. 특히 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국에 대한 그의 편견은 극도로 심각했어요. 한국은 그에게 역사적 가치가 없는 약소국에 불과했습니다. 한 번은 한국 고분 발굴 보고서를 보며 원시적인 문화라고 비웃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의 시선이 등 뒤로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편견에 반박하지 않고 묵묵히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손끝에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죠.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내자 금빛이 반짝였습니다. 호기심에 더 집중해서 살펴보니 분명 인공물이었어요. 작은 황금 유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섬세한 문양과 함께 이상한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유형의 유물은 이 지역에서 본 적이 없었어요. 데이비드를 불러 발견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다가왔어요. 표정은 시큰둥했지만 유물을 보자 잠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나 곧 무심한 얼굴로 돌아왔죠. 쓸모없는 아시아 잡동산이라는 그의 말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만약 한국 물건이면 당장 갖다 버리라고 하더군요. 한국은 그에게 중국이나 일본의 그림자에 불과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는 한국 문화가 독자적 가치가 없다는 편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죠.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의 직감이 이 유물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유물을 조심스럽게 들어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눈에 띈 것은 유물 뒷면에 새겨진 낯선 문자들이었어요. 정확히 어떤 언어인지 알 수 없었지만 동아시아 계통임은 분명했습니다. 또한 테두리를 따라 새겨진 문양은 분명 한반도의 전통 문양과 유사했죠. 대학원 시절 동아시아 미술사 수업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유물에 한글로 보이는 문자가 새겨져 있다는 제 관찰에 데이비드는 비웃듯 반응했어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의 물건이 여기에 있을 리 없다며 한국은 고대부터 고립된 나라였고 국제적 영향력이 전무했다는 편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호기심이 일었죠. 이 유물이 어떻게 아프리카까지 오게 되었는지,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유물을 조심스럽게 보관하고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임시 연구실로 가져갔어요. 밤이 깊어가는 동안 저는 유물의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컴퓨터로 이미지를 확대해 살펴보니 더 많은 것들이 보였어요. 분명 한글이었고
고려 시대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발견이 아닌 역사적인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의 역사학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결심했죠. 이 작은 황금 유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후 저는 한국 역사학자들과의 화상회의를 마치자마자 흥분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박민준 교수가 제가 보낸 사진을 확인하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는 즉시 미국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김지원 교수에게 연락했고 두 전문가는 며칠 내로 아프리카 현장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밤낮으로 유물 주변의 발굴을 확장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찾길 바랐죠. 데이비드는 제 행동을 시간 낭비라고 비웃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직감이 이것이 중요한 발견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두 역사학자가 도착했습니다. 박민준 교수는 60대 중반의 노학자였고 김지원 교수는 40대 초반의 열정적인 한국학 전문가였어요. 두 사람 모두 유물을 본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이것이 단순한 유물이 아님을 직감했어요. 존, 당신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박 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확대경으로 유물을 자세히 살펴보며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고려시대 왕실에서 제작한 황금 봉수입니다. 약 700년 전 고려 왕실의 의례에 사용되던 매우 귀중한 보물이죠. 김 교수가 덧붙였어요. 그녀는 유물에 새겨진 한글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왕실의 축복과 번영을 기원하는 문구였고 제작 연도와 장인의 이름까지 새겨져 있었죠. 이 유물은 고려시대 예술적 기교의 정수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증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유물이 어떻게 아프리카까지 오게 되었는지였어요. 역사학자들은 고려와 아프리카 대륙 간의 교류 가능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13세기 고려 상인들이 실크로드를 통해 아프리카 북부까지 진출했을 가능성 또는 몽골 제국 시기에 외교 사절로 파견되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되었죠. 다음 날 우리는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모인 자리에서 박 교수와 김 교수는 이 발견의 역사적 중요성을 발표했어요. 고려시대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과 문화적 교류를 재평가해야 할 증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데이비드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그는 회견장 뒤편에 서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 역사에 대한 그의 편견이 공개적으로 도전받는 순간이었죠. 데이비드는 여전히 이 발견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세계학계는 이 발견의 놀라움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CNN, BBC를 비롯한 주요 언론사들이 저와 두 교수를 인터뷰했어요. 유물은 즉시 특수 보관시설로 옮겨졌고 더 정밀한 분석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한국 역사의 깊이와 풍요로움에 점점 매료되어 갔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깨어났을 때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전역의 언론사들이 인터뷰를 요청해왔어요. 어제의 기자회견 이후 우리의 발견은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기대 앉아 뉴스 앱을 열었죠. CNN의 특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700년 된 한국 왕실 보물이 아프리카에서 발견되다 역사를 다시 쓰는 놀라운 발견. BBC는 한국에 숨겨진 역사가 드디어 세계에 알려지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저희의 발견을 소개했어요. 프랑스 르몽드, 독일 디차이트, 심지어 러시아와 중국 언론들까지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작은 발견이 이토록 큰 반향을 일으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발굴 현장에 도착하자 세계 각국에서 온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어요. 전날보다 3배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박민준 교수와 김지원 교수는 이미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흥분과 기쁨이 가득했어요. 존, 당신의 발견 덕분에 한국 역사 연구에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박 교수의 말에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그는 추가로 확인된 사실들을 설명했어요. 유물에 담긴 기술적 정교함은 당시 고려 장인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증명하는 것이었고 유물에 새겨진 문양들은 고려 왕실의 국제적 교류를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유물이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것 자체였어요. 이는 13세기 동아시아와 아프리카 간의 교류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활발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실크로드를 통한 교역 경로를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고려 상인들의 해상 무역로에 대한 새로운 가설이 제기되었죠. 소셜미디어에서도 이 소식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었어요.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는 해시태그 한국보물 발견, 해시태그 고려왕실, 해시태그 역사재 발견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를 장악했습니다. 전 세계 네티즌들이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학계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소르본 대학의 역사학자들이 이 발견의 의미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특히 아시아 역사를 서구 중심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던 기존 시각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한국학 연구자들은 그동안 과소평가되었던 한국의 세계사적 위치가 재조명받는 계기가 되었다며 환영했죠. 한국에서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어요. 저녁 뉴스에서는 연일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고 국민적 자긍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 유물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연구와 보존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어요. 데이비드조차 더 이상 이 발견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전 세계 언론과 학계의 관심 앞에서 조용히 물러서 있었어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저와 한국 학자들에게 집중되었죠. 그러다 결국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죠. 며칠 뒤 미국 국립박물관으로부터 공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메일에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물의 심층 조사를 위해 즉시 한국 방문 필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프리카 현장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죠. 하지만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식 지시였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막연한 이미지만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학 교육에서도 한국 역사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다뤄질 뿐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 방문에 대한 기대보다는 약간의 부담감이 더 컸어요. 낯선 언어와 문화, 그리고 짧은 준비 기간이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발굴 현장의 동료들은 제 갑작스러운 한국행에 놀랐지만 축하의 말을 건넸어요. 심지어 데이비드조차 형식적이나마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번 발견이 가져온 국제적 관심 앞에서 그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았어요. 짐을 꾸리면서 저는 이 여정이 단순한 연구조사를 넘어서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유물이 저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낯선 나라로 이끌고 있었죠. 운명이란 참 신비로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후 저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저는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공항은 제가 본 어떤 공항보다도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듯했죠. 디지털 안내 시스템, 로봇 안내원, 심지어 화장실의 첨단 설비까지 모든 것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에 두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고속도로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자율주행 버스들이 오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멀리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웅장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그 사이로 한강이 아름답게 흐르고 있었죠.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제 놀라움은 더욱 커졌어요. 첨단 기술이 일상에 녹아든 도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디지털 광고판, 그리고 곳곳에서 이어폰을 끼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 수도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였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는 거리로 나섰어요. 저녁 시간의 서울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온사인과 LED 조명이 도시를 화려하게 수놓았고 식당과 카페는 활기찬 사람들로 가득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은이들의 패션 감각과 에너지였어요. 그들은 자신감 넘치고 세련되었습니다. 거리의 음식 냄새에 이끌려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처음 맛보는 한국 음식의 맛과 향에 감탄했습니다. 매운맛, 달콤한 맛, 짠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요리들은 새로운 경험이었죠. 옆 테이블의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음식 사진을 찍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었어요. 기술과 일상이 완벽하게 융합된 모습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현실과 너무나 달랐죠. 이곳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역동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막 이 나라의 표면을 긁기 시작했을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박 교수와 김 교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발견한 유물과 관련된 고려시대 유산을 직접 살펴볼 예정이었습니다. 넓고 웅장한 박물관에 들어서자 저절로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세계 어느 유수 박물관에도 뒤지지 않는 규모와 전시품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박 교수의 안내로 고려실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유물들과 마주했습니다. 청자, 금속 공예품, 불교 미술품 등 고려 시대의 예술적 성취를 보여주는 작품들이 빼곡했어요. 특히 청자의 비취색 유약과 섬세한 문양은 기술적으로 당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는 박 교수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려 청자는 12세기 송나라 황제가 탐낼 정도로 뛰어난 예술품이었어요. 박 교수의 말에 더욱 관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발견한 황금 봉수와 유사한 왕실 의뢰용 금속 공예품들도 여럿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 정교함과 예술성에 감탄했습니다. 서양 역사책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고려 왕조의 찬란한 문화유산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오후에는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동했어요. 조선 왕조의 궁중 문화를 보여주는 이곳에서도 저는 한국의 역사적 깊이를 실감했습니다. 왕실의 예복, 의뢰용 기물, 그리고 정교한 금속 활자들, 특히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술이 한국에서 발명되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었어요. 서양에서는 구텐베르크의 업적으로 알려진 기술이 이미 한국에서는 200년 전에 실용화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사의 많은 부분이 서구 중심적 시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적 성취는 종종 과소평가되어 왔죠. 김 교수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 자신도 그러한 편향된 역사관을 무의식적으로 내면화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물관을 나와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웅장한 궁궐 건축물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과 과학적 설계에 놀랐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창덕궁의 후원이었습니다. 자연과 인공의 조화로운 어울림, 계절의 변화를 고려한 설계는 서양의 형식적인 정원과는 전혀 다른 미학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의 전통 건축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의 전통 공연을 관람했어요. 궁중음악과 무용, 판소리 등 다양한 전통 예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장구와 북, 검은고 등의 전통 악기가 만들어내는 소리는 서양 음악과는 전혀 다른 감성을 전달했어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예술 전통의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에는 국립과학박물관을 방문했어요. 여기서 고려와 조선시대의 과학기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 시기에 만들어진 천문 관측 기구들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물시계, 해시계, 그리고 세계 최초의 우량계까지 한국의 과학기술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실용적인 발명에 뛰어났어요. 특히 농업과 천문학 분야에서요. 박 교수의 설명에 더욱 흥미가 커졌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단순히 중국이나 일본의 그림자가 아닌 독자적인 문화와 기술적 성취를 이룩한 위대한 문명이었어요. 이것은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세계사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드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고궁의 모습, 현대와 전통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이 도시는 한국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과거의 위대한 문명을 계승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역동적인 나라. 저는 이미 이 나라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저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물은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이 아닌 한국 역사의 중요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죠.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먼저 미국 국립박물관에 제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냉담한 반응이 돌아왔어요. 유물의 소유권과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 학술적 연구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반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어요. 제 다음 행동은 학계에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고고학 저널에 문화재 반환의 윤리적 당위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 논문에서 저는 한국 유물의 역사적 중요성과 문화적 맥락 안에서 연구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학자들이 제 주장에 지지를 표명했어요. 세계 언론과의 인터뷰도 적극적으로 수락했습니다. CNN과의 특별 대담에서 저는 유물의 역사적 가치와 한국 문화유산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또한 문화재 반환이 국제사회의 윤리적 책임임을 역설했습니다. 이 유물은 한국인들의 정당한 유산입니다. 그것이 우연히 아프리카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 본질이 바뀌지는 않아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너무 오랫동안 세계사에서 간과되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오래된 불균형을 바로잡을 기회를 갖게 되었죠. 제 발언은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유네스코는 성명을 통해 문화재 반환의 중요성을 지지했고 여러 국제 학술단체들도 동참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영국, 독일 등 과거 식민지 시대의 문화재 반환 문제로 고민하던 국가들의 지지가 이어졌어요.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외교부를 통해 공식적인 반환 요청을 미국 측에 전달했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국 문화유산의 귀환은 단순한 물건의 이동이 아닌 역사적 정의의 회복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전 세계 한국인들도 SNS를 통해 반환 운동에 동참했어요. 예상치 못한 지지는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유물이 발견된 지역의 정부는 역사적 문화재는 그 문화적 뿌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어요. 이는 아프리카 국가들 역시 과거 식민지 시대에 유출된 자국, 문화재의 반환을 희망하는 상황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움직임도 활발했어요. 미국과 유럽의 여러 대학에서 한국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문화재 반환 지지 서명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운동은 곧 일반 학생들까지 확대되었고 캠퍼스 내 문화재 정의 모임이 결성되기도 했어요. 데이비드조차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학술지에 기고한 글에서 아시아 문화유산에 대한 서구의 편향된 시각을 재고해야 할 때라고 밝혔어요. 그의 변화는 상징적이었죠. 가장 완고했던 사람마저 역사의 흐름 앞에서는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반환 운동이 점점 더 큰 국제적 지지를 얻어가는 과정에서 저는 전문가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깊은 변화를 경험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 정의와 문화적 존중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였죠.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 후 2달이 지났을 무렵 미국 국립박물관 이사회는 마침내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들은 유물 반환 여부를 놓고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제적 여론의 흐름을 볼 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했어요. 제 연구실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박민준 교수로부터 온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한국 국민들이 보내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또한 유물 반환이 성사될 경우 서울에서 열릴 특별 환영식에 저를 초대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미국 국립박물관은 한국 유물의 영구 반환을 공식 발표했어요. 저는 보물과 함께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유물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연히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 의미 있는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문화재청 관계자들과 박물관 학예사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간소하지만 정중한 환영식이 공항 VIP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문화재청장이 직접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저는 유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노력해준 모든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하는 길에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발견부터 귀환까지 짧지만 강렬했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박물관에 도착하자 소규모 인수식이 거행되었어요. 정부 인사들과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저는 유물을 문화재청장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조용한 박수 소리가 객석에서 울려 퍼졌어요. 몇몇 참석자들의 눈가에 감동의 눈물이 비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물관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열었어요. 귀환한 유물을 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차분히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진지함과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노부부가 손주에게 유물의 의미를 설명하는 모습, 대학생들이 메모를 하며 유물을 관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어요. 주요 신문들은 일제히 일면에 유물 귀환 소식을 실었고 텔레비전에서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그러나 축제 분위기라기보다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차분한 톤이었어요. 한국인들은 감정을 과하게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깊은 자긍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교수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는 한국인들의 마음을 대변하듯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역사의 한 조각을 되찾는데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물의 귀환을 넘어 우리 문화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한 중학교 앞을 지나쳤어요. 게시판에 우리 문화재 환영 글귀가 보였습니다. 작은 표현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박물관에서 열린 소규모 학술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한국의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모여 유물의 역사적 의미와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학문적이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도 그들의 눈빛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귀국을 하루 앞둔 저녁, 문화재청에서 작은 만찬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문화재 보호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어요. 화려한 행사는 아니었지만 그 속에 담긴 한국인들의 진심 어린 감사가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캠퍼스의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머물러 있었어요. 연구실 벽에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한글로 된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어 교재가 놓여 있었죠. 저는 매일 아침 한국어 공부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대학에서는 제게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한 특별 강의를 개설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한국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강의실은 항상 학생들로 가득 찼고 그들의 눈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CNN과의 특별 인터뷰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제 변화된 시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한국은 위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놀라운 나라입니다. 오랫동안 서구 중심적 역사관 속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지만 한국 문명의 깊이와 독창성은 세계 어느 문화에도 뒤지지 않아요. 저는 그동안의 무지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데이비드와도 화해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찾아와 자신의 편견을 인정했어요. 우리는 함께 한국학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시작했고 그 역시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한국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객원연구원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6개월간의 연구 기회는 제 학문적 여정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학과장은 제 결정을 적극 지지해 주었고 동료들도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내주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제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 아프리카 발굴 현장에서 우연히 발견한 작은 유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때로는 가장 작은 발견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비행기를 타기 위해 짐을 정리하면서 제 마음은 이미 서울로 향해 있었어요. 책장에서 한국 역사책을 꺼내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구 여행이 아닌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여정이었죠. 서재 벽에 걸린 유물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작은 황금 조각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죠. 저는 이제 한국과의 인연을 더 깊게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그가 바로 한국인이라는 점이죠. 각종 서점에서는 이 인물의 책이 쉬지 않고 팔리며
심지어는 연구 대상까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현상을 지켜보던 한 해군 장교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For the long haul. As you know, there's some 50 countries that are part of the UDCG, which extend.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맥스웰이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스의 국제문화부 기자죠. 세계 각국의 문화 현상을 취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가만 빼고요. 바로 한국말이죠. 어릴 때부터 저희 집안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했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는데 식탁에서 자주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과장하고 미화하는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도 비슷한 생각이었죠. 사업차 한국에 방문했다가 그들은 항상 자신들의 문화가 최고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대부분 중국과 일본에서 베낀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 또한 자연스럽게 한국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을 만나면 괜스레 피하게 되었고 한국인 동료들과는 절대 가까워지지 않았죠. 특히 이런 문화를 취재하는 기자로서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역사를 과장하고 미화하는 민족들과 함께하면 객관성을 잃을 테니까요. 이러한 저에게 최근 벌어지는 일은 꽤나 이상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순신이라는 한국의 역사적 인물이 갑자기 화제가 된 겁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한국의 또 다른 K-팝 스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4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조선 시대 해군 장군이라는 거죠. 편집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시카고의 반스앤노블 서점에서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 취재해보라고 했어요. 서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점 입구에는 아드미럴 이불멸의 전설이라는 제목의 만화책이 전시되어 있었고 12만 부 판매 돌파 문구가 크게 걸려 있었어요. 서점 매니저는 처음에는 소량만 주문했는데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면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 책을 주제로 한 독자 모임까지 생겨서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하는데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기라고 했어요. 독자 모임에는 한국계 미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50대 백인 남성은 넷플릭스에서 명량이라는 영화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액션 영화인 줄 알았는데 실화라는 걸 알고 충격받았다고 해요. 어떻게 12척의 배로 330척을 상대할 수 있냐며 더 찾아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30대 흑인 여성은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판타지인 줄 알았는데 실제 역사라니 믿을 수 없었다며 이순신은 마치 동양의 슈퍼히어로 같다고 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이순신에 대해 검색했어요. 영어로 된 자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너무 과장되어 보였어요. 12척으로 330척을 격파, 50번의 전투에서 무패, 죽음 직전까지 전투를 지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점 직원에게 이순신에 관한 책들이 정말 잘 팔리는지 물었습니다. 직원은 최근에는 해군 역사나 전략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했어요. 특히 해군사관학교 학생들이 자주 구매해가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왜 미국 해군사관학교 학생들이 조선의 해군 장군에 관심을 가질까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인물은 한국인들이 역사를 과대 포장해서 만든 허구적인 영웅일 것이다. 이것이 제 확신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확신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워싱턴 D.C.의 해군 전략 세미나였어요. 워싱턴 D.C.에 도착한 저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열리는 해군 전략 세미나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이 세미나가 제 호기심을 완전히 해소해줄 거라는 기대는 크지 않았어요. 아마도 서양 중심적인 해군 전략 이야기가 대부분일 테니까요. 세미나장에 들어서자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현역 해군 장교들도 여럿 보였어요. 오늘의 강연자는 마이클 브레너 교수였습니다. 그는 하버드에서 해군 역사를 가르치는 저명한 학자였죠. 브레너 교수는 화면에 두 인물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한쪽은 익숙한 얼굴이었죠.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제가 최근 자료에서 봤던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였어요. 브레너 교수의 첫마디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사령관은 누구일까요? 많은 서양 역사가들은 넬슨을 꼽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넬슨보다 더 뛰어난 해군 지휘관이 있었다고 주장하려 합니다. 바로 한국의 이순신 장군입니다. 세미나실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저도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서양 학자가 서양의 해군 영웅보다 동양의 장군을 더 높이 평가한다고? 브레너 교수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넬슨은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33척으로 41척을 물리쳤습니다. 물론 놀라운 승리였죠. 하지만 이순신은 명량해전에서 단 12척으로 일본 함대 330척을 상대했습니다. 수적 열세는 1대 10이 아니라 1대 27이었어요. 어떤 해전사에서도 이런 압도적인 열세를 극복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브레너 교수는 조선의 판옥선과 일본의 전선구조, 명량 해협의 지형과 조류, 이순신의 전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프로젝터에는 해전 시뮬레이션까지 나왔습니다. 교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철저한 사전 준비, 지형 활용, 그리고 뛰어난 리더십으로 불가능한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넬슨이 영국 해군의 지원을 받았던 반면 이순신은 자국 정부의 박해까지 견디며 싸웠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내용이 과장된 것이 아닐까? 한국인들이 자국 영웅을 미화한 것을 서양 학자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닐까? 하지만 브레너 교수는 명백한 사료와 객관적인 분석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해군 장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현대해군 전략에 이순신의 전술이 주는 시사점은 무엇입니까? 브레너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뛰어난 전략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이순신의 지형 활용법, 심리전, 그리고 절대적 열세 상황에서의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귀중한 교훈입니다. 실제로 미 해군 사관학교에서는 최근 이순신의 전투를 케이스 스터디로 추가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동안 저는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만약 브레너 교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만약 이순신이 정말 그런 위대한 장군이었다면? 이전에 가졌던 편견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호텔로 돌아와 브레너 교수가 언급한 자료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순신의 전투 기록, 당시 일본과 조선의 국제 정세,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 모든 것이 교수의 말과 일치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이게 다 사실이라고? 그렇게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이순신에 관한 특집 기사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세미나에서 들은 내용에 대한 의구심과 제 의견을 담아 반박 기사를 써내려왔어요. 제 기사의 제목은 과장된 영웅 이순신 신화의 실체였습니다. 기사에서 저는 이순신의 업적이 한국인들에 의해 과장되었을 가능성과 서양과 동양의 해전을 직접 비교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기사를 완성한 후 편집장에게 제출했습니다. 편집장은 제 기사를 꼼꼼히 읽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논쟁적이지만 가치 있는 기사라며 내일호에 실을 테니 준비하라고 했어요. 놀랍게도 제 기사는 뉴욕타임스 문화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렸고 온라인 버전은 몇 시간 만에 조회수 10만을 넘겼습니다. 댓글란은 열띤 논쟁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계 미국인들은 분노했고 많은 독자들은 이순신의 업적을 의심하는 제 주장에 반발했습니다. 반면 일부 독자들은 제 의견에 동조하며 동양의 역사가 종종 과장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미국 학계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워싱턴 대학의 해군사 전문가 존 카터 교수는 제게 이메일을 보내 제 기사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이순신이 넬슨보다 위대한 지휘관이었다는 주장은 경강부회라며 동양과 서양의 해전 환경은 완전히 달랐고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는 의견이었어요. 다른 학자들도 비슷한 의견을 보내왔어요. 일부는 제 주장을 지지하며 이순신의 업적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브레너 교수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제 기사에 강력히 반발하며 이순신의 업적은 역사적 사료로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어요. 그런가 하면 CNN, MBC 같은 주요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논쟁적인 제 기사가 미디어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죠. 저는 갑작스러운 논란에 당황하면서도 이 기회를 통해 제 주장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어느 날 오후 편집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들뜬 표정이었어요. 제 기사가 대박이라며 회사 메일함에 독자 반응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킨 기사는 오랜만이라며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깊이 파고들자는 제안이었죠.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편집장을 바라봤어요. 그는 이 주제가 지금 핫하니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투했던 실제 현장들을 방문하고 더 깊은 취재를 해오라는 것이었죠. 회사에서 모든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한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솔직히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 그리고 서구 중심적인 교육을 통해 형성된 편견만 가지고 있을 뿐이었죠. 편집장은 이것이 기회라며 이 이야기의 진실을 파헤치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순신이 정말 위대한 해군 지휘관이라면 그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제가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했어요. 편집장의 말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보자. 이 기회에 한국에 가서 실제로 확인해보자. 만약 이순신이 과장된 영웅일 뿐이라면 그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제 정보원들에게 연락하여 한국 방문을 준비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것이 거짓임을 밝히겠다. 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 학교에서 배운 서양 중심의 역사관, 그리고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편견이 여전히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이 무엇이든 정직하게 보도하겠다는 기자로서의 양심도 있었어요. 이후 한국행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덮친 것은 정체 모를 설렘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결심으로 왔지만 낯선 땅에 대한 호기심도 컸어요. 인천국제공항은 제 예상과 달리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해군사 전문가 박윤성 박사였어요. 편집장이 미리 연락해둔 현지 가이드였습니다. 맥스웰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취재 여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박사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50대 중반의 단정한 모습이었고 미국 예일대학에서 해군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은 채 그를 따라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서울역으로 이동해 KTX를 타고 통영으로 갈 겁니다. 통영은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을 지휘했던 곳 근처예요. 공항에서 서울역까지는 공항철도를 이용했습니다. 깨끗한 객실과 정확한 시간 운행에 살짝 놀랐어요. 서울역에 도착하니 웅장한 현대식 건물이 저를 반겼습니다. 마치 미래의 우주선 정거장 같았어요. 여기서 KTX를 타고 통영 근처의 역까지 가는데 약 3시간 정도 걸립니다. KTX에 탑승하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넓고 편안한 좌석, 깔끔한 객실, 그리고 무엇보다 빠른 속도가 인상적이었어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초고속 열차 시스템은 미국보다 앞서 있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박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빠르게 발전한 나라입니다. 1950년대만 해도 전쟁으로 폐허였지만 이제는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었죠. 여행 중 저는 이순신에 대한 제 생각을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그의 업적이 과장된 것 같다고요. 예상과 달리 박 박사는 불쾌해하지 않았어요. 맥스웰 씨 의심은 건강한 학문적 태도입니다. 직접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역사적 사실과 장소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의 평온한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자국 영웅에 대한 비판에 민감할 거라 생각했는데 박 박사는 달랐어요. 통영에 도착한 것은 오후였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어요. 바다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첫 한국 식사를 했습니다. 신선한 해산물과 다양한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이건 통영의 전통 해산물 요리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처음 맛보는 한국 음식이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신선한 재료와 독특한 양념의 조화가 입맛을 사로잡았어요. 특히 해물탕이라는 매콤한 해산물 스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이렇게 다양하고 맛있을 줄 몰랐어요. 미국에서 접한 한식은 대부분 불고기와 김치뿐이었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통영 시내를 잠시 둘러보았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전통적인 한옥들이 보였고 곳곳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과 기념물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도시 전체가 바다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통영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불빛이 바다에 반사되어 마치 별이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낯선 나라지만 왠지 모르게 편안함을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통영의 아침 풍경이 상쾌했어요. 오늘은 한산도로 향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인 한산도. 대첩이 벌어진 현장을 직접 볼 생각에 왠지 모를 긴장감이 돌았어요. 호텔 로비에서 박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오늘의 일정표와 관련 자료들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오늘은 한산도로 가서 한산도 대첩의 현장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배를 타고 가야 하니 멀미약을 챙기셨나요? 통영항에서 우리는 작은 배를 타고 한산도로 향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반짝이는 바다를 가르며 나아가는 모습이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400년 전에 치열한 해전이 벌어졌다니 상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한산도에 도착해 우리는 먼저 전망대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바라본 한산도 해협의 전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넓지만 양쪽이 섬으로 둘러싸인 특이한 지형이었어요. 여기가 바로 한산도 대첩이 벌어진 곳입니다. 1592년 8월 이순신 장군은 56척의 조선 수군으로 73척의 일본 함대를 완전히 격파했어요. 박 박사는 이순신이 어떻게 하객진 전술을 활용했는지 설명했습니다. 하객진은 기러기가 날아가는 형상을 본떠 만든 진법으로 중앙에서 적을 유인한 후 양쪽에서 포위하는 전략이었어요. 이순신은 이 좁은 해협의 지형을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일본 함대를 유인해 들어오게 한 뒤 양쪽에서 포위해 공격했죠. 또한 이곳의 빠른 조류를 이용해 적의 대형을 흐트러뜨렸고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해협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좁은 입구, 넓은 내, 그리고 빠르게 흐르는 조류. 이 자연적인 요소들을 전술적으로 활용한 이순신의 지략이 놀라웠어요. 넬슨도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지형을 활용했지만 이런 식의 함정 전술은 아니었습니다. 이순신의 하객진은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창의적인 전략이었죠. 박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넬슨은 영국이라는 강대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을 텐데 이순신은 어땠나요? 박 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순신은 오히려 자국 정부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임진왜란 중에도 그는 모함을 받아 백의종군했고 심지어 고문까지 당했어요. 그럼에도 나라가 위험에 처하자 다시 수군을 이끌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무언가가 깊이 와닿았습니다. 넬슨은 강대국의 지원을 받았지만 이순신은 조선 내부의 정치적 박해 속에서도 승리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우리는 이후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순신의 지휘소가 있었던 자리와 전시관이 있었어요. 전시관에는 당시 사용된 무기들과 함선 모형, 그리고 이순신이 남긴 문서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순신이 쓴 난중일기의 복제본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전쟁 중에도 매일일기를 쓴 그의 철저함과 전투 전날의 심경이 담긴 글귀들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 우리는 한산도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통영으로 돌아왔습니다. 배 위에서 바라본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제 기존의 편견과 많이 달랐어요. 이순신의 전략, 그가 처한 상황, 그의 인간적인 면모까지. 제가 알던 이순신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산도에서의 경험이 여전히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호텔 아침 식사 중에 박 박사가 오늘의 일정을 설명했어요. 오늘은 진도로 이동해 명량해전이 벌어진 울돌목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산도 대첩도 놀라웠지만 명량해전은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전투였죠. 진도로 가는 길은 꽤 멀었지만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남해안 풍경이 아름다워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차 안에서 박 박사는 명량해전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산도 대첩 이후 조선 조정의 내부 분열로 이순신은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어요. 그 사이 원균이라는 장수가 수군을 지휘하다 대패했고 조선의 수군은 거의 전멸 상태가 되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순신은 다시 수군 통제사로 복귀했지만 남은 배는 겨우 12척뿐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싸웠다는 건가요? 네,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시 일본 함대의 규모였습니다. 무려 330척이었어요. 거의 1대 30의 비율이었죠. 도착한 울돌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좁고 급류가 세찬 곳이었습니다. 바닷물이 좁은 해협을 통과하면서 만들어내는 소용돌이가 인상적이었어요. 이곳이 명량해협, 일명 울돌목입니다. 울다라는 말은 한국어로 우는 것을 의미해요. 물살이 너무 세서 마치 바다가 우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는 해협이 내려다 보이는 관망대에 올라 전체적인 지형을 살펴봤습니다. 박 박사가 지도를 펼쳐 당시 전투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순신은 이 좁은 해협의 특성을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조류가 가장 빠른 시간에 맞춰 전투를 시작했고 일본 함대가 한꺼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죠. 그리고 조선 수군의 주력 무기인 함포를 최대한 활용해 거리를 유지한 채 공격했습니다. 저는 바다의 흐름을 관찰하면서 이순신의 전술을 상상해 보았어요. 빠른 조류와 좁은 해협이 어떻게 수적 열세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순신의 심리 상태는 어땠을까요? 12척으로 330척을 상대한다는 건
무모한 도전 아니었나요? 박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이순신의 유명한 말을 인용했습니다. 명량해전 전에 이순신은 왕에게 이런 보고를 올렸습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어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려 했던 그의 결연한 의지가 담긴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뭔가가 울렸습니다. 단순한 군사적 천재를 넘어 이순신의 리더십과 애국심이 느껴졌어요. 또한 이순신은 전투 직전 부하들에게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죽기로 마음먹으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자신이 탄 배를 선두에 두고 직접 지휘했습니다. 울돌목의 기념관에서 명량해전을 재현한 영상을 보며 저는 이순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는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부하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으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앞장섰던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우리는 아산에 위치한 현충사와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울돌목의 경험 이후 저는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현충사는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이곳은 국가가 이순신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당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찾아와 존경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기념관으로 향하는 길에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단체로 방문한 군인들이 있었는데 박 박사의 설명으로는 미국 해군 사관학교 견학단이었습니다. 미국 해군도 이순신을 연구하나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네, 최근에는 전 세계 해군 장교들이 이순신의 전략과 리더십을 연구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심지어 일본에서도 해군 장교들이 이곳을 방문해요. 기념관 내부에 들어서니 다양한 국적의 방문객들이 이순신의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 군인들의 방문이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이순신의 전투 기록과 전략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만난 미국 해군 사관학교의 토마스 클라크 교수와 짧은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미 해군의 전략 분석 전문가였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전략을 정규 교과 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극한의 상황에서 보여준 그의 결단력과 혁신적인 전술은 현대 군사 교육에서도 최고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죠. 클라크 교수는 이순신의 명량해전 전략이 현대 해군 전술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어요. 소수의 함대로 우세한 적을 상대하는 비대칭 전략이 특히 중요하게 연구된다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기사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이순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군사적 천재였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제가 직접 보고 느낀 이순신의 진정한 위대함을 담아내려 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제 회의적인 태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기사를 편집장에게 보내자 즉각적인 응답이 왔어요. 편집장은 제 기사를 뉴욕타임스 1호판 특집으로 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몇 시간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CNN, BBC, 알자지라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이 제 기사를 인용하고 싶다는 요청을 보내왔다는 것이었죠. 박 박사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는 기뻐하면서도 담담했습니다. 사실 이순신은 오래전부터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높이 평가받아 왔어요. 다만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이제 맥스웰 씨의 기사 덕분에 서양에서도 이순신에 대한 재조명이 시작될 것 같네요. 다음 날 온라인판 기사의 반응을 확인하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코멘트 섹션에는 전 세계 독자들의 열띤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의 업적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며 감사를 표했고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더 깊은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서양의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이순신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몇몇 대학에서는 이순신에 관한 특별 강연 요청이 왔고 군사 관련 학회에서는 이순신의 전략에 관한 세미나 개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저는 인천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의심 많고 편견에 사로잡혔던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이제 저는 이순신이라는 인물의 진정한 위대함을 깨달았고 그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작은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2주간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기 전 박 박사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맥스웰 씨 처음 만났을 때 이순신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참 다르네요. 그의 말에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제 평생 가졌던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제 기사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편집장은 이순신에 대한 심층기획 시리즈를 준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맥스웰, 자네 기사는 우리 신문 역사상 가장 많은 호응을 받은 기사 중 하나가 되었어. 이걸 더 발전시켜서 이순신의 리더십과 전략,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를 다룬 시리즈를 만들자고. 저는 즉시 작업에 착수했어요. 한국에서 수집한 방대한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8부작 심층기획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가 발행된 날 뉴욕타임스 사옥 앞에는 독자들의 긴 줄이 늘어섰어요. 온라인 구독자 수도 기록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저에게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PBS와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이순신의 생애와 업적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며 저를 자문으로 초빙했습니다. 이순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가 아닌 인류 보편적 가치를 담은 서사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동서양의 경계를 넘는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프로듀서의 말에 공감하며 저는 다큐멘터리 작업에 적극 참여했어요. 6개월의 제작 기간 동안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고 해군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완성된 다큐멘터리 불멸의 제독 이순신은 미국 프라임타임에 방영되었고 이후 전 세계 40개국 이상에서 번역되어 상영되었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뉴욕의 해군 박물관에서는 이순신 특별전이 열렸고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이순신의 리더십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어요. 영국 그리니치 해양박물관에서도 이순신과 넬슨을 비교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한 해가 지난 후 저는 이순신 시리즈의 마지막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순신 세계가 기억해야 할 영웅이었어요. 기사의 마지막 문장에 제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담았습니다. 이순신의 용기, 헌신, 전략은 단순히 한국가의 자랑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기억해야 할 인류의 유산이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조국과 민족을 위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어쩌면 이런 가치야말로 지금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 기사는 출간 직후 전 세계 언론에서 인용되며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성보다 더 값진 것은 제가 편견을 극복하고 진실을 발견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몇 주 후 뜻밖의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전에서 만났던 한국인 참전용사의 가족으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그들은 제 기사와 다큐멘터리를 보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이제 이순신이 더 이상 한국만의 영웅이 아니라 세계가 기억하는 위인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작은 부분이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어요.